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금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소금 공부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 소금 공부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금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엉터리 소금 지식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소금에 대한 지식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고 엉터리 소금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엉터리 소금에 속지 않기 위해서 소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인 삶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소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소금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건강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에 대한 거, 물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자신이 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주위 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올바른 먹거리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소금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이 소금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지적 수준도 높이고 엉터리 소금에도 속지도 않고 주위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금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금 공부에서 첫 번째 출발은 소금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죠. 소금을 보통 사람은 나트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트륨. 영어 이제 표기를 하면 NA로 표기되는 거죠. 그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소금은 나트륨만은 아니죠. 나트륨하고 염소 이온화 결합되어 있는 염화나트륨이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소금의 모습이 염화나트륨입니다. 물론 나트륨만으로 된 그 고체 상태의 것들도 있어요. 광물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칼로 잘라도 될 정도로 아주 무른 금속이 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 우리가 딱딱하게 알고 있는 염화나트륨, 그게 소금이죠. 그래서 화학기호는 NaCl로 표시가 됩니다. 나트륨 플러스 염소이온, 나트륨 이온 플러스 염소이온이 결합된 게 이제 염화나트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금의 모습은 이 염화나트륨만도 아니에요. 미네랄 복합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바닷물 속에는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아연도 있고 뭐 리튬도 있고 망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수십 가지 미네랄이 다 녹아 있는 거죠. 그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것 자체가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복합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소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나트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염화나트륨이라고 할 수도 있고 NaCl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에는 미네랄 복합체가 소금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소금이라는 특성이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짠맛 나는 겁니다. 입에 넣었을 때, 음식에 넣었을 때 짠맛을 내는 거, 이게 소금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해로운 거,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이 소금이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사분들이나 약사나 이런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고,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꽤 있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한 영양 덩어리가 소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속을 만나는 게 바로 질병 치유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최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금은 그냥 짠맛 나는 걸까요? 해로운 걸까요? 아니면 건강을 위한 영양 덩어리일까요? 질병 치유의 시작일까요? 이런 걸 소금 공부를 올바르게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소금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죠. 소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닷물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닷물, 짠 바닷물. 그러면 바다는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을까요? 지구의 역사를 45억 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5억 년 전에 이제 지구라는 이 행성이 탄생을 하고,
그 후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다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기의 바다는 지금의 바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의 바다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 물론 생명체가 탄생도 안 했지만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황산과 염산의 바다예요. 황산의 염산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면 다 뭐 녹고 타고 염산 테러, 황산 테러 이런 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산 활동 뭐 이렇게 되면서 대기 중에 있던 황산가스 이런 것들이 다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다 보니까 황산의 바다, 염산의 바다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죠. 근데 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된 게 바로 소금의 탄생의 역사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암석과 흙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이제 계속적인 비가 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녹아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황산의 황과 염산의 염소가 나트륨 이온하고 결합을 하면서 염화나트륨, 황산나트륨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소금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바닷물의 독성을 갖고 염산과 황산의 바다가 염화나트륨, 황산나트륨, 황산마그네슘, 탄산마그네슘 이런 것으로 바뀌면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바다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소금이 탄생하는 과정이 바로 바다를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바다에서 소금이 이제 가득 녹아 있으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각 변동이 되면서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들이 호수로 바뀌고 암염으로 바뀌어가지고 암염이 탄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의 탄생은 바로 생명의 탄생과 직결되는 미네랄입니다. 소금이 없었으면 생명이 탄생할 수 없었고 오늘날의 바다도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금을 만들잖아요. 그죠? 일단 채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채취라는 거는 기존에 이미 소금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암염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위에 이 나이트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암염 광산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염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꺼번에 그냥 왕창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퇴적암이 쌓이듯이 천천히 한 겹 한 겹 이렇게 쌓이잖아요.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흙탕물도 지나갔다가 뻘들도 왔다가 뭐 이렇게 쌓였다가 이렇게 해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층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암염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염에는 암석이라든가 흙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염 자체를 가지고 그냥 식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유럽 같은 경우 이 암염을 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걸 다시 결정화시켜서 소금을 만듭니다. 그 위에 있는 모습은 이제 사막의 소금이 만들어져서 채취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사막에 소금물이 고였다가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증발하기 위한 밑에 이제 소금이 쌓이게 되겠죠. 흙반, 뭐 소금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깨가지고 흙을 털어내고 이걸 가지고 소금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 소금도 그냥 가져가서 쓰지를 못해. 녹여서 그 물을 갖고 사용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천일염은 잘 아시겠지만은 바닷물을 갖다가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을 만드는 거고 자염은 끓일 자자입니다. 끓여서 만드는 소금입니다. 커다란 솥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끓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진공 증발관에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진짜 가마솥 평구 솥에서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끓여서 만드는 게 자염. 정제염 같은 건 기계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제염. 분무 건조염 같은 경우는 미선 안개 상태로 만들어서 분사해서 만들어지는 게 분무 건조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염이나 구운 소금은 원래 소금을 만드는 건 아니죠. 가공염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기존 소금을 갖다가 더 가공을 해서 새로운 소금을 만드는 게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금에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측에 그림이 사진이 있는데 이게 염전의 모습입니다. 흔히 이제 방송에서 많이 나와요. 밀어갖고 소금을 모으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밀려가는 물들이 있어요. 그 물 속에는 아직도 결정화되지 못하는 수많은 미네랄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건 다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NaCl이 아니니까요. 밑에 제가 막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바닷물은 3.4%죠. 3.4%. 염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 양은 3.4%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졸여서 쭉 가게 되면 27% 내 40%이 구간에 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NaCl, 염화 나트륨이 결정화돼서 가라앉아요. 그럼 이걸 끄집어내서 소금으로 수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40에서 100%이 구간에 있는 애들은 다 버려요. 그리고 27% 앞에 있는 구간에도 수많은 미네랄이 있는데 이것도 다 버려요. 우리가 흔히 천일염이 됐든 자염이 됐든 모든 소금의 기본적인 부분은 이 가운데 구간에 있는 NaCl만을 소금으로 수확하는 게 기본적인 소금 만드는 원리예요. 그 나머지 구간의 것들은 다 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앞에 구간 같은 경우는 칼슘이라는 애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은 데고, 뒤에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이런 애들이 녹아있고, 미량 미네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 버릴까? 일단은, 이 앞에 칼슘이라는 애를 소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기계 장치를 다 망가뜨려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마그네슘이 소금에다 포함시키려면 마그네슘 쓴맛이 나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버리게 되고, 이것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에너지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버리는 거고 요것만 갖고 소금을 만들어요. 그게 무슨 소금이 됐든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소금은 다 대부분이 NaCl 중심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 돼요. 물론 이거 전체를 다 아울러서 미네랄로 포함시킨 소금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요 구간, 좁은 구간에 있는 걸 가지고 소금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금은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소금끼리.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전 세계 수많은 소금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소금들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가 이제 바닷물이 다르죠. 서해 바닷물과 동해 바닷물이 다르고, 표층수와 심층수 물이 달라요. 그 바닷물이 다르다는 거죠. 바닷물 차이는 깨끗함의 차이도 있고, 농도의 차이도 있고, 성분의 차이도 있고, 하여튼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깨끗함도 달라요. 그죠? 심층수의 깨끗함과 표층수의 깨끗함은 다르죠. 그죠? 서해 바다와 동해 바다도 깨끗함이 달라요. 그리고 소금을 만들어졌을 때 모양도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각진 게 있고, 어떤 건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 성분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효능도 다르고, 녹는 모습도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녹지 않고 그냥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 그냥 녹는 경우도 있고, 휘저어져서 녹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pH라고 해서 알칼리도도 다 달라요. 그 알칼리도가 좀 높은 경우도 있고, 보통 한 7 정도 되는 것도 있고, 8 되는 경우도 있고, 10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요. 단단함도 다르고, 먹는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떤 소금은 어떤 음식에 넣느냐에 따라 차이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빨리 녹아야 되는 소금도 있고, 천천히 녹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소금빵에 들어가는 소금은 잘 안 녹아야 돼요. 그래야지 빵이 다 완성이 돼도 소금 모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경우는 아주 빨리 녹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그런 소금을 어디다 쓸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금은 이제 식품에다가, 식품 공업에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식품으로 먹는 데도 들어가지만, 음식할 때 들어가 식품 공장에도 많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먹는 햄, 소세지, 버터, 치즈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다 소금이 들어가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품들은 다 소금이 들어가죠. 이런 데 들어가는 소금은 소금의 이제 품질이 균질한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정제염 같은 경우 많이 쓰기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화학공업입니다. 속에 이제 바다의 생성에서 염산과 황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이제 역으로 염산을 만들 때 이 소금을 가지고 분해를 해서 만들게 돼요. 우리가 흔히 설거지할 때 쓰는 뭐 수산화 나트륨, 가성 소다니 뭐 이런 것들 다 소다라는 뜻이 나트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뭐 세제부터 이런 거 만들 때 화학공업이 기본이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화학공업의 기본은 산알칼리 공업이라고 하는데 이 소금물 NaCl을 분해를 하게 되면은 산인 염산과 알칼리인 수산화 나트륨으로 나눠져요. 산알칼리로 딱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합치면 소금이 되니까 아주 무해한 것들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화학공업의 기초가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소금이 연간 한 3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50만 톤, 한 80% 정도를 화학공업에서 써요. 어마어마한 양이 화학공업에 들어가는 거죠. 화학공업에 들어가는 거는 뭐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닐이 있죠. 비닐은 염화 비닐이라고 그러잖아. 염화의 염화는 염소예요. 그러면은 그게 소금에서 오는 거죠. 소금과 석유가 결합된 게 비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축산업도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먹는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부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축산업에 들어가는 사료에도 엄청나게 많은 소금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도만 한 10만 톤 정도가 사료용으로 공급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사료에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도로 제설제도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겨울이 그래도 그나마 견딜만 한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연간 쓰는 소금의 양이 제설제로 쓰는 양이 어마어마무시하겠어요. 수백만 톤이 이 제설제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광공업, 공업용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 때도 소금이 필요하고 유정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유정을 탐사할 때도 소금이 필요하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광공업에도 소금이 다 들어가요. 우리가 만드는 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만드는 데 다 소금이라는 게 기반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한 4만여 가지 제품에 소금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은 우리가 음식뿐만 아니라 이 공업, 화학 이런 모든 게 안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소금이 우리 주변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있는 모습은 저희 MQ 눈소금 공장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눈처럼 내려서 소금이 쌓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소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소금은 아까 했지만 모든 공업에도 소금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이 움직이고 만들어지고 하는데 다 소금이 필요해요. 미네랄 공급하는 역할이죠. 체액이나 혈액이나 모든 데 다 미네랄들이 있어요. NaCl도 있어야 되지만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뼈를 구성하고 이빨을 구성하고 효소나 호르몬 이런 데 다 미네랄들이 다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금이 부족하면 죽어요, 결국. 뭐 조금 부족하면 무기력이나 소화불량, 피곤함, 빈혈부터 시작 피부 탄력 상실, 탈모, 입맛 상실, 염증, 질병 이런 것들이 오죠. 대사 이상이 오고. 소금은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라고 알려진 게 많잖아요. 우리 한 90가지 정도의 미네랄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칼슘이나 뭐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나 이런 거 많이 알잖아요. 요오드도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수많은 미네랄 중에서 우리가 식탁에다 넣고 먹는 거는 나트륨이 유일해요. 그죠? 그래서 소금 염자를 보면은, 한자 염자를 보면은, 그릇이라는 표시, 그릇 명자가 들어가요. 밑에 받침에. 그러니까 그릇에 담아놓고 먹는 미네랄. 이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집에 놓고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소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염자를 보면은 신하 신자에다가 짠땅을 나타내는 그 글자에다가 그런 명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신하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짠 것이면서 그것에 담아서 먹는 미네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소금이고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 사진은 저희 공장에 있는 강원도 고성 바닷가에 있는 바위와 그 위에 있는 소나무예요. 이 파도 치면 이 바닷물이 소나무까지 막 닿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위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바위에다가 뿌리를 박고 이 나무가
수백 년째 살고 있는 거죠. 흙도 없고 물도 없고 바닷물이밖에 없는 거예요. 바닷물 파도 치면 이렇게 닿기도 하고 바람 불면 파도에 있는 짱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게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들 토대로 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곳이었다면 살 수가 없었을 텐데 이 바다의 미네랄 토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소금이라는 게 뭐냐?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이렇게 심층수를 찾아서 먼 바다로 이렇게 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저 심층수에서 공부도 하고 심층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갔던 모습이 됩니다. 좋은 소금이라는 게 뭐냐? 일단 깨끗해야 돼요. 그대로는 미네랄이 많아야 되겠죠. 나트륨뿐만 아니라 다른 미네랄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네랄 종류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맛도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온화가 잘 녹아야지만 우리가 몸에 흡수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알칼리도가 높은 것이 좋아요. 우리 몸이 산성이니까 알칼리도 높은 것이 좋고, 품질이 균일한 게 좋아요. 대부분의 소금들은 품질이 균질하지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소금이 좋은 소금이다. 그리고 원산지가 확실한 소금.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몰라요. 저 어떤 암염을 하나 이렇게 봤다니까 파키스탄 산이고 스페인에서 가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조회사도 불명확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 국내 유통되는 거 보면은 제조회사가 망했는데도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조 공정도 이게 도대체 어떤 공정 속에서 만들어졌는 건지, 용용 소금이면 진짜 제대로도 용용을 한 건지, 죽염이면 9번을 제대로 구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제조 현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죽염 공장이라고 뭐 하는데 보니까 용용료가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조 현장도 확인해요. 성분이 좀 공개가 되는 경우. 그래서 어떤 제품을 샀을 때 그 성분을 그 회사 전에 성분표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분표가 없는 경우도 있고 공개를 하기를 꺼려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소비자에 의해서 검증돼요. 그러니까 그 판매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거를 좋은 소금이라는 거는 진짜 확인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깨끗한 바닷물로 만들어지느냐, 미네랄이 제대로 있느냐, 맛은 있느냐, 이거는 잘 녹느냐, 알칼리도 높으냐, 품질이 균일하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조하는 데가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소금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소금 공부, 이게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이걸 토대로 해서 소금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좋은 소금 찾아서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지키고 엉터리 소금에 속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소금 공부 1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